안녕하세요, 취분남입니다. 3월 9일 해외 축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란 가족방 입장하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에버튼. 맨유는 에버튼을 상대로는 강한 축에 드는 팀이기는 하지만 현재 부상자들의 잇따른 발생으로 인해서 엔트리를 정상적으로 구성하는 것조차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경기 암라바트나 안토니 등 백업 선수들의 폼이 엉망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맨유의 현재 상황도 썩 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나마 지공 상황에서의 에버튼의 역량이 떨어진다는 점이 위안이나 맨유도 늘 간격 문제는 해결이 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에버튼의 약점이라면 중원에서 빌드업을 주도해줄 미드필더 유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트피스의 상당 부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에버튼의 현재 엔트리 구성상 지공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강한 압박과 거친 플레이로 나아가는 상황에서는 맨유의 빌드업을 꼬이게 하거나 실수를 유발하는 식으로 상대 골문을 노려보는 식의 플랜은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는 에버튼이 지공 상황이나 오픈 플레이에서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반칙을 서슴지 않게 쓰면서 상대 미드필더를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맨유의 실수를 유발하거나 빌드업 체계를 꼬이게 만드는 것으로 플랜을 잡아간다면 잘하면 무승부 정도는 에버튼이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데스리가 슈투트가르트 대 우니온 베를린. 슈투트가르트의 공격진에서는 운다프 피리 기라시 조합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일단 기라시가 없는 상황에서는 팀적인 결정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지만 그 말은 기라시가 있다면 슈투트가르트의 화력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니온이 최근 중앙을 그냥 틀어막아버리는 식으로 대응하는 경기가 없지는 않은데 이 상황에서는 피리가 가지고 있는 온더볼에서의 역량을 신뢰할 여지도 있습니다. 우니온이 여전히 중앙에서의 정교함을 기대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양 윙백의 빌드업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고젠스가 곧 돌아오기는 하지만 사실상 측면 원맨팀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라이프치히 같은 강호들에게 중앙에서의 수적인 열세를 피하는 배치로 수비적으로는 의외의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결국 득점력에서의 차이로 인해서 바이에른 뮌헨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에서도 패배를 면하지는 못했습니다. 경기는 우니온이 상대와의 중원 싸움에서 수적인 열세를 가져가지 않는 것으로 대응을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중원에서의 전개라는 면에서 슈투트가르트가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은 확실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감안하면 여전히 슈투트가르트가 우세한 흐름이라는 것은 분명할 것으로 봅니다. 아우쿠스부르크 대 하이덴하임. 아우쿠스부르크가 하이덴하임에게 일방적인 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전에서 만난 것은 한 번뿐인데 올 시즌 하이덴하임에게 첫 홈 패배를 안긴 것도 이 팀이고 친선 경기에서도 하이덴하임을 상대로 패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난전 상황을 만드는 상황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인데 상대가 냉정하게 수비적으로 장점이 크지 않다는 점을 잘 찌르고 들어가는 양상입니다. 하이덴하임은 베스테 딩키 클라인디엔스트가 7골을 기록하는 등 기대 득점에 비해서는 매우 효율이 좋은 역습 성향의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이덴하임이 공격력과는 별개로 중앙에서의 장악력이 부족해 상대의 빌드업을 저지하는 상황에는 매우 취약한 점이 아쉽습니다. 아우쿠스부르크의 전진성도 잘 제어를 못하니 아우쿠스부르크에게 전적에서 크게 밀리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두 팀이 모두 공격적으로 두각은 드러낼 수 있지만 수비는 냉정하게 고평가를 하기 어렵습니다. 오버 양상을 기대해야 할 것이며 전반적인 난전 상황에서 아우스크부르크가 강한 편이고 이를 이용해서 하이덴하임에게 일방적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수는 있습니다. 승부에서는 홈팀의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바이에른 뮌헨 대 마인츠. 바이에른이 압박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는 팀을 상대로는 어느 정도 수비적으로는 안정감을 찾아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마인츠는 일단 바이에른의 수비진 부하를 잘 공략하는 성향에 가깝기는 했습니다. 물론 마인츠를 상대로는 공격진의 공간 창출이 상당히 잘 통하는 편이기도 했으며 특히 마인츠의 결정력이 슈팅 대비 매우 떨어진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며 아무리 바이언이 올 시즌 좋지 않다고 해도 바이언이 유리해 보입니다. 마인츠가 슈팅을 못 만드는 팀은 아닙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한 명의 퇴장자가 나왔음에도 19개의 슈팅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결정력이나 골에 가까운 상황이 거의 없었다는 점은 비판 요소라고 할 여지가 있습니다. 홈에서 열린 바이에른과의 경기에서도 마무리가 너무 좋지 못한 바람에 결국 패배로 직결된 모습이었습니다. 두 팀의 페이스는 전반적으로 난전 양상이 짙었습니다. 물론 바이에른이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고 마인츠를 상대로 공간 창출이라는 면이 상당히 괜찮았다고 볼 여지는 컸으며 마인츠의 공격 정확성이 슈팅을 만들어내는 빈도에 비하면 매우 처참합니다.
라이프치히 대 다름슈타트. 라이프치히의 단점이라면 주중 경기가 있는 주에는 주말 리그에서 부진한 상황이 종종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동력과 체력을 쥐어짜내는 특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하는 단점이기는 합니다. 다만 다름슈타트와의 전력 차이는 매우 큰 상황이고 홈에서는 프랑크푸르트와 레버쿠젠에게만 패하는 등 홈에서는 이 단점도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름슈타트가 실점을 커버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면 상대가 웅크리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만 4위를 차지해야 하는 라이프치히가 다름슈타트를 상대로 그런 상황을 만들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점이 문제인데, 일단 사르케를 통한 역습 공세가 아주 무효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원정에서 5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매번 3골 이상을 실점하는 등 공세에 대응하는 데는 매우 약했습니다. 라이프치히의 단점인 주중 경기 리스크도 전력 차이나 홈에서의 성적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름슈타트가 라이프치히 같은 공세적으로 밀어붙이는 팀에게는 수비적 약점을 크게 드러낸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로 보입니다. 메넨글라트바흐 대 쾰른. 메넨글라트바흐는 기본적으로는 홈에서 강한 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홈에서도 패스를 잘 저지하지 못하는 양상이 문제가 되는 편이기는 한데 쾰른도 공격 상황에서 중앙을 정교하게 플레이하는 성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편이라는 점은 확실한 이점입니다. 물론 쾰른이 감독이 바뀐 이후로는 제법 실리적으로 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전임 감독 시절보다는 상대가 올라와주지 않으면서 이 팀의 강점인 역습 상황에서의 파괴력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쾰른은 4-4-2 전술로 호펜하임이나 슈투트가르트를 상대로 실점을 억제하는 등 제법 실리적인 접근이 통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공격진의 폼이 여전히 좋지 못한 상황이고 점유율이 낮은 상황이 자주 나오는 만큼 직선적인 플레이가 강제된다는 점은 문제라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독이 바뀌기 이전에도 쾰른은 측면을 경유한 크로스 전술에 집중이 된 편이었는데 이 상황에서의 효율이 좋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메넨글라트바흐의 근소한 우세를 기대해보는 경기입니다. 홈에서 강하다는 점과 수비적인 약점에서도 쾰른이 중앙에서의 정교함을 무기로 공세를 펼치는 팀은 아니라는 것이 리스크를 꽤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쾰른이 실리적으로 접근하는 상황에서는 메넨글라트바흐 특유의 역습은 아주 잘 통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리그앙 니스 대 몽펠리에. 니스는 지공 상황에서의 역량을 더 키우지 않는 이상 현재 보이고 있는 난조를 쉽게 격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하이브리드 압박에서의 역량 자체는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해도 리그 앙내 팀들이 니스를 상대로는 1차적으로 라인을 낮게 가져가면서 니스의 장점인 속공 상황을 제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피 같은 자원들이 투박하다는 점이 아주 아쉬운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리그 팀들이 몽펠리에를 상대로 공격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애초에 닭공 성향이 강한 상황에서도 니스의 조직적인 압박에 맥을 추지 못했다는 점도 있었으며, 물론 몽펠리에가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상대에게 속공 기회를 내주던 시절보다는 라인을 내리고 선수비 후역습으로 가는 현재 니스를 상대하기 더 좋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1차전에서도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버티는 능력 정도는 보여주었습니다. 니스가 몽펠리에에게 강했다는 점을 생각해도 현재 리그 앙내에서 니스를 상대하는 교과서적인 방법이 퍼지고 있다는 점 자체를 좋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몽펠리에가 이제는 공격성보다는 수비와 역습을 매개로 경기를 풀어가는데 조직적인 압박에 전진이 어려운 상황에도 버티는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라리가 바르셀로나 대 마요르카. 바르셀로나는 산마메스만 가면 경기가 꼬입니다. 지난 경기 무승부를 기록함과 동시에 페드리와 대용도 부상으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크리스텐센의 볼란치 기용이 약체를 상대로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경기가 있기는 했는데 전문 미드필더들의 뎁스가 매우 얇아진 상황에서 마요르카의 5백이 아주 만만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마요르카도 그다지 바르셀로나를 상대로는 강한 팀이 아닙니다. 물론 홈에서는 2대2로 비겼지만 당시에는 바르셀로나가 레비와 크리스텐센, 야말 등을 제외하는 등 힘을 다소 빼고 나왔으며 후반에 상대가 주전들을 대거 투입하자 유려한 연계를 잘 저지하는 모습은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나마 나왔던 두 골도 상대의 사인 미스 등 운이 매우 크게 따라주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거두기는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대용과 페드리의 부상으로 인해서 마요르카를 상대로 골을 넣는 것을 아주 어려워할 가능성은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그래도 약팀을 상대로 크리스텐센의 볼란치 기용이라는 수는 가동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요르카가 바르셀로나의 유려한 연계를 잘 저지하는 편이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발렌시아 대 헤타페. 발렌시아는 홈에서 강세가 매우 뚜렷한 팀입니다. 압박이 강한 팀들이 에너지 레벨을 이동일로 인해서 소모할 필요가 없는 홈에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인데
발렌시아도 이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는 중입니다. 헤타페를 상대로도 전반적으로 홈에서 강세를 보이는 편으로 발렌시아가 홈에서 헤타페에게 패배를 기록한 경우는 2018년이 마지막이기도 했습니다. 헤타페도 압박을 강하게 거는 팀이라서 에너지 레벨의 소모가 더 빠른 원정에서의 실점률 커버는 좋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를 마요랄, 그린우드가 득점력으로 커버하면서 그나마 승점을 가져오는 상황이었는데 이 둘이 부상과 징계로 인해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헤타페의 현재 상황이 매우 절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발렌시아의 승리를 기대하는 경기입니다. 압박을 주무기로 하는 팀들이 홈에서 더욱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 이 두 팀도 이 양상에서 벗어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또한 마요랄과 그린우드가 없어서 헤타페가 공격적으로 수비적인 약점을 커버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세리에어 나폴리 대 토리노. 토리노와 비교하면 그래도 나폴리가 중원의 힘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더 뛰어난 편입니다. 실제로도 나폴리가 퇴장자가 나왔던 직전 대결이 아니면 토리노를 상대로는 전적을 아주 좋게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다만 올 시즌 내내 한쪽으로 편중된 공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나폴리가 가지고 있는 챔피언의 모습을 모두 발휘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토리노의 유리치 감독은 중원을 이용한 점진적인 전진을 원하는 편입니다. 다만 이선의 부진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측면에서 매달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 경기에서는 리치도 없어 3선부터 공이 안 도는 양상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지공 상황에서의 빈 공간 커버나 전반적인 수비 상황에서의 문제는 크게 없는 전력이기는 한데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득점력에서의 기복은 아쉽습니다. 경기는 그나마 나폴리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토리노와 비교하면 중원을 쓰는 상황에서의 신뢰가 가는 전력이기 때문인데 물론 토리노의 기본적인 수비력과 빈 공간을 채워주는 무브에 대한 신뢰도도 어느 정도 높은 편이고 나폴리가 올 시즌에는 공격에서 전력값을 최대한 발휘하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칼리아리 대 살레르니티나. 경기의 특성과 파블레티르 분포까지 없는 상황에서 칼리아리가 마음 놓고 공격을 하는 상황을 만들기는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칼리아리가 홈에서는 상대의 이동일에서 체력을 어느 정도 소모하는 이상 이득을 상당히 보는 편이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살레르니타나의 수비력이 관건이기는 하지만 일단 체력이 떨어진 상황에서의 집중력을 이용해서 홈에서의 이득을 어느 정도는 취하고 있습니다. 살레르니티나는 원정길에서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승리 장담이 어려운 전력이라는 점은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칸드레바에게 공격을 맡기고 수비를 철저하게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편인데 중원에서의 견고함이나 에너지 레벨이 있는 팀을 상대로는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또한 칼리아리에게 전적조차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상태도 아닙니다. 경기는 그나마 칼리아리가 할 만한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홈에서의 에너지 레벨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루분보와 파블레티가 모두 없는 상황이고 단두대 매치에 가까운 현재 상황에서 칼리아리가 마음을 놓고 공세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렵기는 합니다. 사수올로 대 프로시노네. 사수올로는 상대가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늘 중앙에서의 장악력이 부족해서 상대의 빌드업을 막기 어려워하는 특성이 상당히 불안 요소입니다. 실제로 프로시노네를 상대로는 난전을 허용하면서 경기가 꼬이는 경우도 잦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프로시노네가 중원을 장악하면서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상황에서는 슈팅을 많이 생성하는 편인데 사수올로가 이를 버티는 능력은 시즌 내내 부족했다고 봅니다. 프로시노네도 득점력에서는 나름대로 자신이 있을 것입니다. 감독이 매우 공격적으로 중원을 차지하고 빌드업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고 소울레의 한 방도 어느 정도는 기능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수비진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앞선에 힘을 실어주는 만큼 슈팅을 매우 많이 내주는 상황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 시즌 살레르니타나를 제외하면 프로시노네보다 슈팅을 많이 내준 팀은 없습니다. 두 팀이 가지고 있는 수비적인 부하가 심한 편이고 두 팀 모두 슈팅 허용에서 리그 2위와 3위를 달리는 팀입니다. 두 팀의 매치에서 난전이 나오는 성향이 잦은 것도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감안하면 프로시노네가 원정에서 약하다고 하더라도 사수올로 상대로 쉬운 상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봐야 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